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인근 국가에서 참여한 여러분들, 좋은 오후와 좋은 저녁입니다. 다른 세계 다른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병헌 교수로 한국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2회 국제회의인 2030년 동북아 미래 예측의 주제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바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이 국제 컨퍼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고 있으니 동북아 미래에 대한 많은 통찰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행사를 통해 모든 참여자들에 대해 또한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모든 참여자들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참석하신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사용하여 모든 질의와 조언을 이 행사에 대해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는 기쁜데요. VIP 손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입니다. 먼저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환영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김현곤 원장님이십니다. 좋은 아침, 좋은 저녁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국회 미래연구원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훌륭하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를 환영하는데요. 모두 각 나라를 대표하고 전 세계에서 동북아의 외교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공유하고 광범위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사실 이것은 두 번째 국제회의로 우리 나피의 역사상 두 번째 국제회의입니다. 나피는 초당적 싱크탱크로 대한민국 국회에 201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미래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며 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 회의는 완전히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오늘 주제는 동북아 미래 예측으로 외교 및 안보 문제에 집중하는데 이는 전 6자 회담 당사자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포함합니다. For increasing its influence, while Russia, Japan, and South Korea struggle to adjust themselves to the changes the competition creates. 그리고 한국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경쟁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Advancing their nuclear capabilities. 북한은 여전히 몰두하고 있는 것은 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이로써 더해야 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이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저는 여기 오늘 충분한 통찰력과 예견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발표와 토론, 논쟁을 통해 달성될 것이고요. 2030년 즈음에 동북아 미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주요 결과는 이 회의를 통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전 6자 회담 학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육자 회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들의 차이가 나는 대외 안보 정책들을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회의가 결실을 맺어 모든 참석자들과 청중들이 그들의 이해를 넓히는 것인데요. 동북아의 장기 전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원장님이 강조했던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중기 미래 한반도와 동아시아 관한 것이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한반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아주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VIP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길 위원을 소개해드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 참석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사 녹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입니다.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이 주최하는 2030 우리 동북아 미래 예측에 대한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역대 최장 총리였던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고 스가 총리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한 그 혼동이 예상됩니다. 그런 속에 러시아는 헌법 개정이 돼서 푸틴 대통령 임기가 계속 연장될 것 같고 시진핑 주석도 연장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도 이제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우리 동북아 상황에서 미래를 그래도 예측하고 준비해가는 게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분단되어 있는 남북관계 때문에 이게 1914년 사라예보의 한 총성이 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던 것처럼 미중 간에 지금 계속되는 그런 경제적 분쟁을 넘어선 군사적 긴장 강화가 정말 원치 않는 이 한반도에서 불꽃으로 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잘 예측하고 미리 위험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의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회사 축사 감사드립니다. 김현곤 원장님, 송영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세션 좌장을 맡은 우병원 교수입니다. 본 세션과 관련하여서 매우 훌륭한 연사분들,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또 저명한 학자분들께서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동북아 미래 203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적게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하실 스캇 캐스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십니다. 미국의 동북아 2030 외교안보 정책 기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나요? So can you see my screen now? It's good. Yeah. And you can hear me? Yeah, Okay, thank you, Dr. Wu, and thank you also to the 네, 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Institute for inviting me here. 국회 미래연구원 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ecurity posture in Northeast Asia. 네, 미국의 동북아 정책 2030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주요 트렌드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영내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로 넘어가고, 그리고 향후 10년을 예측해보는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do I see as kind of the big trends in the region before Trump? I think that there were at least kind of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이전 주요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외교 안보 정책 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강화를 둘 수 있겠는데요. 2012년 시진핑의 집권 이후로 공세적 태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됐고요. for a couple decades now growing this 불과 20년간 미국 국내에서도 정치의 작동 문제와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directions of U.S. policy in the region. These include 그래서 미국의 영내 정책 동향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해 드리자면 increased threat coming from both the PRC and North Korea.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트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대중 강경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타결 개연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의 비전이 만약 있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주의, 일방주의 선호, 동맹 불신, 독재형 지도자에 대한 호감, 인권에 대한 무관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기조 일부를 흔들어 놨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TPP에 탈퇴를 하고 지역 동맹 중력성에 의구심을 던지며 북핵 문제 해결 시도를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강경책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고 또 미국의 국익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비생산적 관세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는 모습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과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주요 기조가 이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다시 부각이 될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지역 동향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영내 강한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수요를 먼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측과 함께 두 번째로는 미국 국내 정치 동향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급 측면 을 시사하는 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수요 대응을 하는 공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호 내생적인 부분이 양 요소에 있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 지역의 향후 1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지속적으로 증강이 될 것인가? 그 영내 안보 분쟁, 즉 대만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세를 과시할지도 받을 것이고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인지 핵 미사일 개발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의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여전히 역동적인 경제와 군사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사안에 대해서 미해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만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강압적 접근과 군사적으로 공세를 유지하고 또 경제 발전체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북 정권은 그럭저럭 버틸 것이고 핵물살 능력을 강화할 것 같고요.
우선 이런 동향에 따라 우리가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영내 안보력 지속에 대한 일본, 한국, 대만의 수요는 높을 것이고요. 중국 경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견제는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유화적 외교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요, 대만 국민당이 집권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양안 관계 대탕뜻 가 있을 수가 있고 북정권 붕괴와 변화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서들입니다. 동북아 영내 국내 안보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미국 국내 정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공화당 내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 어떠한가? 동아시아에 대해서 보호주의, 일방주의, 고립주의, 정책 강화를 예고를 할 것인지 받을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요. 민주당이 좀 더 진보화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진보적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인지 받을 것이고요. 2030년경에 국내 정계의 세력의 균형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공화당부터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외교 정책의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동맹국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이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존 볼튼과 같은 관료들 역시 불협화음도 많이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외교 정책 비전이 많이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대한 어필은요, 외교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무역이나 이민 정책을 예외로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이후 시대에는 이제 선거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요. 지역 안보에 대한 좀 더 전통적인 공화당식 접근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P와 같은 대규모 무역 협정 추진에 더 소극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주의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대권을 위해 지지가 필요한 미시건주,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등의 주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의식을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블루월주가 향후 적어도 10년간 당의 선거에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요, 민주당 내에서 정책 결정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젊은 유권자층의 중요한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선 TPP 등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공화당 유사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클린턴에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자유무역 협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블루월주에서 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TPP 등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진보 성향에게 외교 정책을 향후 10년간 부차적인 이슈가 되며 오히려 평등, 보건, 사법, 개혁에 초점 맞출 수가 있고, 지역 이슈 접근은 반대가 가장 적은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반대가 가장 적은 길을 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교적으로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 대중 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격이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 외교의 위험도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큰 진척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시절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북핵 합의 그리고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 등의 타결대에서도 국내 정치가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지역 동맹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양당 내 중국에 대한 이제 부정적 견해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Great.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Kastner. 네, 캐스너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o in South Kore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next. 지금 with the 이곳 new, 한국에서는요. incoming president, whether it's going to be the President Trump 차기 대통령이 or the new president. 재임에 성공할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새 대통령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의 외교 정책에 간극이 좁아질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바다에서 접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바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준비하신 발표 자료 말고 네바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30초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오유 퓨 교수님을 기쁘게 모시겠습니다. 현재 미국 네바다 대학교 교수십니다. 푸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2030 외교안보 태세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중국의 외교안보 태세 203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중국이 수행하게 될 것인가, 영내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고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무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2년 전 랜덜 슈웰러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중국이 가능한 세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스포일러 롤이라는 겁니다. 즉 방해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질서를 완전하게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방해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중국이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하는 자유질서 속에서 중국이 보다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미국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대체자의 역할도 하지 않고 지지자의 역할도 하지 않는, 즉 회피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큰 역할, 책임을 맡지 않고 회피자의 역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역할을 중국이 수행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4개의 시나리오를 추측하였습니다. 중국의 대전략 또는 중국의 향후 미래 전략 역할에 대한 4개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런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패권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상하는 중국입니다. 즉 중국의 부상입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하지만
또 다른 패권국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정체된 중국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붕괴하는 중국입니다. 즉 중국의 정치 또는 경제 체제가 완전하게 붕괴하는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완전하게 실패하거나 중국이 완전하게 성공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면은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중간 정도, 어느 정도의 성공은 구가하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붕괴하지 않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헨리 키신저의 아이디어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제 질서는 인용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에 도전하는 두 개의 경향의 영향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적법성, 정통성에 대한 재정의 또는 힘의 균형에서 실질적인 변화, 두 개의 미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질서, 구도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중국이 현재 국제 질서에 대한 정통성 또는 정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힘의 균형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 요소, 즉 중국의 힘 또는 현재 국제 질서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4개 시나리오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공동 지도자, 공동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수 있고 아니면 책임 회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매우 성공적인 미국으로부터의 이런 힘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면 이렇게 되면 정통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 질서를 완전하게 바꾸게 될 것이고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현재 질서가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중국의 세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면 현재 국제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새로운 리더가 된다면 새로운 패권주의가 된다면 그 가능성은 아마도 희박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시도하려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어떤 선전, 프로파간다를 추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패권주의 중국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런 정치적인 입지를 보더라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국이 더 큰 책임을 맡는 것을 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을 국제 무대에서 주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내 차원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지난 20-30년 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시아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은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룬 쫑지라는 학자가 수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중국의 CCTV에 나와서 중앙TV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육자회담의 주최국이었다. 우리 중국인들은 무상으로 회의 공간과 다과를 제공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좀 재미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중국은 이런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영내 차원에서요. 그래서 보다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공동 지도자로서 부상하는 것입니다. 코 리더가 되는 것이고 또 협업자, 협력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자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리더십도 제공하고 또 영내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고 미국과 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은 특히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한 위협이나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의 악화, 인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그 지역 내에 있어서의 안보와 관련한 위협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아마도 이런 중국의 의도를 좀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두 개 국가 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미 관계 간에 그런 긴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이것이 지속 가능하던 아니면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던 상관없이 여러 가지 도전 과제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경제 환경과 관련하여서 또한 국내 도전 과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엘리트 정치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다음 주석이 누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 어떤 정권 교체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 역할 또는 지역 역할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중국이 이런 역할이 부상하게 될 것인데 중국의 부상이 실질적이면서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더 가능한 타당한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완전한 패권 국가가 되는 것 아니면 완전하게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아마 희박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정통성의 변화, 즉 여러 국가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이런 공동 리더로서의 역할, 즉 영내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국내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잘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 교수님. 매우 흥미로운 발표 또 이론적인 어떤 상황과 또 예측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앞으로 코 리더, 즉 공동 지도자 또는 지지자 역할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른 발표자분들의 내용을 듣게 될 겁니다만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네바다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회피하셨습니다. 네바다, 바이든이 이길 겁니다. 2만 개의 표가 집계 되는데 대부분은 민주주의의 이런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이런 통찰력 있는 코멘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북 이웃 국가에서 러시아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티엄 루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러시아 국도연방대 교수님이시고요. 2030년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를 포함해서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는요, 우선 대외 요인이 있고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대외 요인을 보자면요, 미국과 중국을 둘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죠. Professor Lukin, 그래서 but can you please share your screen? 루킨 교수님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Do you have your presentation ready on your computer? 네, 발표 자료가 컴퓨터에 준비되셨으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f you go to Zoom and share your screens on Zoom, yes. 네, 줌 상에서 And can you just 화면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nlarge 보이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full screen mode, please? 네, 풀스크린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풀스크린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Bottom. 네, 화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F5. Sorry, just It's alright. So press can I see F5. it? I'm trying. So sorry. Okay. 네, 계속 만져보고 있습니다. Okay. Can Great. you sit down? Okay. Great, thank you. Sorry. Just sorry. Okay. So there are external. 네, 계속하겠습니다. 대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러시아의 미래를 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ut I think when we deal with big countries such as Russia, the US, 그런데 러시아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이런 거대 국가를 볼 때는요, 국내 정치와 경제 환경과 요인이 그 어느 대외 변수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은 2030년쯤이 되면 러시아의 국내 정치 체제가 어떤 모습을 띨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악명이 높을 정도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소련 시대였죠. 소련이 붕괴하고 골바체프가 프레스토이카를 하고 국가가 와해되고 1990년대에는 옐슨 대통령 하에 러시아 연방이 그나마 가장 자유로운 러시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서 완전 자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좀 더 민족주의 정책 성향이 강해졌고요. 대외적으로도 그랬고 좀 더 보수적이면서 독재형 정치가 국내 정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띨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상적인 시나리오 4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서로 굉장히 다른 시나리오인데요.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 푸틴 모델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현재의 러시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국내 정치, 외교 정책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즉 혼합형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독재형의 중앙 집권화가 있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성격도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국가 중심이고 중앙정부가 생산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 모델 하에서는요, 경제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정치적 안정과 정권 유지가 경제 개혁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제정치 차원에서는요, 미국 등을 비롯해서 서방과 긴장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보면은요, 2030년까지 국내 정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푸틴이 2030년까지 장기 집권할 시에 더욱 그렇고요. 이런 장기 집권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개헌으로 이렇게 2030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즉, 미중 간 위기나 전쟁이 발발할 시 러시아는 어떤 외교적인 입지를 고수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중국을 지지하겠으나 이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지지는 할 수는 있겠으나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군사력까지 지원을 할지는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의 북쪽 국경 지역을 미중 간 전쟁이 만약에 발발한다면은 보호해 주려고 하는 지원을 하겠으나 직접적 군사 개입은 할지 여부는 글쎄요, 예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정치 자유화를 추진을 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 정치 자유와 서방과의 관계 개선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 또는 경제 파탄 등의 문제로 인해서 푸틴이 하야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하야하는 그런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혼합형이면서 독재형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는 감소하고 진정한 러시아 연방제가 자리 잡을 수가 있겠고요. 외교 정책의 과감성은 약화가 되면서 서양과의 관계는 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중 관계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우호적인 대중 관계가 이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로 대중 관계가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 중대한 위기가 발발할 경우에는 러시아는 중립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가 러시아의 북한화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강화된 독재 그리고 자유 억압, 군사화를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푸틴이 직접 임명을 한 후임 지도자 하에서 러시아가 통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미국과 EU와의 경제 및 인적 교류는 거의 전면 중단이 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북한이 되는 거죠. 이제 준고립 상태이면서 군사 강국으로서의 세를 과시하면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는 거대한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북한과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즉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극단적이 될 것이고요. 우방이자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과는 달리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 심각한 위기가 발발할 경우에 러시아는 중국을 대외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지지는 할 수 있겠으나 군사력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요. 러시아의 카오스화입니다.
과거 100년을 보면 사실 러시아는 이 두 차례 이런 무질서와 와해를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17년 혁명 후 그리고 1990년대 소련 붕괴 후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연성이 가장 낮긴 하나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즉 국내 경제 정치 위기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의 하나의 정치 체제로서의 와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극단적인 형태 그리고 더 극단적인 형태 그 두 가지로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덜 극단적인 상황은 탈중앙화와 정권 약화로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국가 권력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붕괴가 되고 일부 지역이 오히려 분리 독립을 실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치 능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외부 세력이 러시아의 붕괴를 이용해 새로 분리 독립한 극동 지역을 통치하거나 합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중국은 과거 청나라 영토였던 지역을 되찾이를 할 수도 있고 일본은 남코리아 열도 장악 시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정착의 시사점을 한번 보자면은요. 현재 정치 모델에 큰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긴 하지만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태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 러일 전쟁 패배 후에 아태 지역에서의 러시아 안보 외교 태세는 좀 방어적이고 이 소련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야망은 유럽에 있는 서쪽과 중동과 서아시아가 있는 남쪽, 그리고 북극이 있는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러시아 영토 넘어 세력 확장하기보다 극동 지역의 국가적 중립을 지키고 왔습니다. 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 시나리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가능성 큰 순서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네 가지 시나리오에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90%인지 뭐 80%인지 40%인지 30%인지 그런 확률에 대한 얘기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는 조금 더 방어적인 태세를 가게 될 거다. 동북아에서의 그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할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태도가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을 추후 토론 시간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토퍼 휴즈 교수십니다. 영국 워릭대 교수십니다. 휴즈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 기조 2030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기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10년간의 연속성과 일부에서는 역동성의 그 기간을 지냈고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스가 총리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 총리 체제가 이 아베 독트린을 어느 정도까지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독트린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국내 상황과 또 국제 구조적인 동향을
동향의 평가를 고려해서 전략적인 방향성 또는 궤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구조적 동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궤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방향에서도 사실 이탈할 역량이나 그런 여력도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30 전략적인 주체로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요한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비적인 변화가 국력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현재 자민당이 지속적으로 집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전후 지속적으로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내의 우파와 또 수정주의자들이 지난 1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세력을 이어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 수정주의자들의 세력은 이어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대외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 보다 효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에 걸쳐서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또 중앙 집중적인 공조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전략적인 환경과 관련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항상 큰 영향력을 일본의 전략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현 상태의 힘은 나중에 두 번째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 질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힘의 하락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일본은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트럼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안정성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하게 되겠지만 선형적으로 부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국내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의 이런 민족주의 와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영토라든지 해상 문제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일본이 헤쳐나가야 하는가는 최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아마도 차기 행정부가 누가 집권하느냐와 상관없이 일본은 앞으로 미국 주도적인 질서를 강화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동맹 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개별적인 차원에서도 그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의 보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릴 경우 이런 질서를 포기해버릴 경우에는 전략적인 이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중미 관계와 관련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관여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관여는 하겠지만 힘의 위치에서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컨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봉쇄적 개입 전략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느냐 이러한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음의 요소들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세안은 지속적으로 중국 영향력에 대한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를 대중 견제 세력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시도에서는 좌절했습니다. 또 인도가 앞으로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효용성을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반도와 관련해서 일본은 만약에 안정적이라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장화는 당연하게 일본에 있어서는 걱정 사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국의 체제 안보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본의 이런 보수적인 세계관에 쉽게 정합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국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일본과 잘 정합되지는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직까지 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서 지속적으로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전통적인 해상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우주, 사이버 그리고 전자기 전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이 동맹과 관련한 능력들을 하겠지만 동맹을 강화하긴 하지만 만약에 탈병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의 일종의 보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독트린과 힘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국방력과 관련해서 새로운 구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이 미국의 이러한 영내 전략에 지속적으로 통합되고 편입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 방어선에 대한 방위, 그리고 집단 자위권 강화, 그리고 공해전 등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여타 같은 생각을 하는 동맹국들, 특히 호주와 관련하여서 관계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쿼드라는 개념 하에서 영국이나 프랑스까지 동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대중 관련하여서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자체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고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TPP나 또 1EU FTA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경제 자유주의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해당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 협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협력과 경쟁 구도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스 교수님,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유용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일본의 경제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하강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고 일본이 군사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일본이 이런 경제 하강을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대화가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분이십니다. 직접 대면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유재권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남과 북의 안보 태세 2030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남과 북의 안보 태세 2030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목차인데요. Above all, I'm going to talk about the South Korea's core security interest in Northeast Asia. 우선 첫 번째 동북아 내에서의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Understanding of Korea's core security interest.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경 한국의 동북아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re security interest in Northeast Asia. 그 후에 동북아 내에서의 북한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30년경 북한의 동북아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요.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죠. 충돌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협상 테이블 앞에 앉아서 해결책을 도모하다가 또 다시 무력 충돌을 경험을 하는 등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선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헌법에 있습니다. 즉 북한의 군사 침입을 억제한다라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으로서 2030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박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저희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죠. 특히 아베 정권 하에서 많은 군사력 증가 움직임이 있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정상 국가를 위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한국의 안보 이익 문제는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두 강대국 중 어느 한 나라를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안보 후원국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자료는요. 지금 중국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의 자료 집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공중 방어존과 관련되어서 중국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도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과 이해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2030년경 한국의 동북아 내에 안보 정책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요. 제목을 보시면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동북아에서 군사 강대국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외교 안보 정책은 공세적인 성격을 지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크기도 있고 인구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규범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공세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 국방태세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 진보 성향당이 집권을 할 경우에는 다시 외교 경제 포용 정책으로 회귀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보수당이 집권을 할 경우에는 한국의 국방력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갈 것 같습니다. 미사일 개발 사업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더욱더 강해지고 사드 등의 방어 체계 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남북의 안보 관련 이슈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문헌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동북아지역에서의 남북한 관계, 안보 태세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제목을 한국의 핵 잠재력이라고 붙여서 한번 더 추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은 한국인들이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남한을 향해서 또 일본을 향해서 많은 발사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 정가를 찾아가 한국의 핵 전략 자산을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과 미국의 의견 간극을 좁히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핵무기 개발하자는 주장이 점점 더 큰 호응을 얻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국민들은 이런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핵 도박, ICBM과 SLBM 실험에 성공을 할 경우에 보수당이 핵개발 진영으로 더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늘 같은 얘기입니다. 네, 북한의 핵심 안보 이익은 뭐 체제 유지,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을 통한 체제 유지, 전혀 타협을 하지 않은 것, 뭐 등등 맨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과 초정밀 공습을 억제하려는 것, 그리고 저강도 충돌을 통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북한의 모습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핵 협상 타결을 원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자세 등도 돋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경 북한의 안보 태세를 예측을 해본다면은요,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탄도미사일의 수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ICBM과 SLBM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이 무기는 북한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를 확보하게 되면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입장은 더욱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 역량 강화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간헐적 군사 침입
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의 주요 안보 이익과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해를 토대로 해서 2030년까지 남북 간의 외교 안보 태세에 대해서 예측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Professor Yu, 감사합니다. insightful 유재광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heard from our presenters. 모든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All the presenters to remain 다시 한번 연사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분 안에 발표를 마쳐주셨습니다. more importantly.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연사분들께서 생각할 고민거리를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통찰력도 제시해 주었고 좋은 생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분들이 각각 연사별로 5분간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마치시면 전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영 교수님, 경기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여해 주셨고 캐스너 박사님의 말씀에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캔스너 교수님, 통찰력 있는 미국 관련 발표 잘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입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동북아의 구도는 뭐 경제, 안보, 정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요. 향후 10년간 뭐 분명히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의견과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동아시아에서의 향후 미래 예측을 수요와 공급 측면 분석을 통해서 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수요 쪽을 보면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가 미국이 이 영내에서 어느 정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공급 쪽에서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부터 이런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지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지가 공급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의지의 수준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낮은 편인지, 면 영내 수요도 높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의지도 높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요 쪽 정치와 공급 쪽 정치가 함께 나란히 가지 못할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뭐 미국은 원하더라도 아시아의 국가들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개입을 원하지만 미국은 또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수요와 공급 쪽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영내의 영향력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이런 수급 쪽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위기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에 많은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급부상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미중 간 경쟁의 향후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투킬테스 함정이라고 묘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헤게모니 갈등과 관련해서 영내 질서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유화의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방화,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갈등과 파편화, 그리고 좀 더 비공식적인 제국주의형의 질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시나리오가 10년 후에 더 개연성이 높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동북아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동북아 정책의 간격이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경책을 추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는요, 대북 정책에 있어서 무시하지 못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북과 대중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분명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발표에서 이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대통령을 집권할 경우에 달라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도자가 비즈니스맨이다라고 하면 좀 더 단계적인 이해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감안을 하면 미국의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개인의 철학, 그리고 성격, 배경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장기영 교수님 좋은 말씀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푸 교수님과도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십니다. 안보 관련한 저명한 전문가이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5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에 뉴욕에서 푸 박사님을 만났는데요. 다시 만나뵙게 돼서 기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토론자로 푸 박사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5분 안에 제가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토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x2 다시 말해서 중국의 세력과 관련하여서 이 수평 축에 중국의 힘을 두고 또 국제 질서에 대한 정통성을 수직 축에 두었습니다. 정통성이란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국제 질서의 정통성이라 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과 여기에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수년 전에 존 아켄베리가 제도주의와 관련하여서 만약에 앞으로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는 미중 중에서 중국이 강세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까지 또 이런 소다자주의와 또한 단극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는 소다자주의 안에 유럽 국가들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 박사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쿼드를 통해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적인 영향력을 영내에서 강화시켰습니다.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 국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EG가 5%가 바로 인도 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렇게 21세기의 대표적인 갈등이 미중 간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과 서방 간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럽이 훨씬 더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세를 견제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럽이 특히 중국 쪽에 많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는 유럽이 미국의 편을 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즉 이유는 미국 쪽이 주도하는 자유질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really interesting and thought-provoking questions. 네,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신 통찰력 있는 토론 감사드립니다. 필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발표자의 답변 추후 기다려보겠고요. 다음 토론자분은 유재광 교수님이십니다.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네요. 네, 유재광 교수님, 라킨 교수님에 대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틴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인지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쓰는데 교수님께서는 하이브리드 체제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뭐 독재형이라는 말씀보다는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의 러시아 정권은 어떻게 특징 지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치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체제 분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독재, 전체주의, 민주주의 등등 기존의 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적으로 여긴 사람이 독극물을 투여당하고 또 독일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비자유주의 정체인지 정권의 정확한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신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4가지 1, 2, 3, 4번을 제시하면서 포괄적이면서 다양하게 다뤄주셔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특히 3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 러시아의 북한화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카오스화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4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시나리오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푸틴 모델의 지속, 이것이 뭐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어가 되겠죠. 변화가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옐친 시절로 돌아가는 러시아의 개방화, 자유화를 둘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러시아의 북한화, 스탈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카오스화는 소련 붕괴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무질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어느 시나리오인지 개인적인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토론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의 유인태 교수님이십니다. 국제 경제학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학의 전문가이십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회 미래연구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휴 교수님과 함께 해서 정말 기쁩니다. 휴스 교수님은 소개가 필요 없는 저명한 분야의 학자시기 때문입니다. 제 역할은 크리스토퍼 휴스 박사님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사실 휴스 교수님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자 합니다. 유재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다르게는 제가 3개 정도 내용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휴스 교수님께서는 질문에서 발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이 현재의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이슈 영역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본이 현재 아베 독트린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인가? 아베 독트린이라고 한다면 친미적인 수정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스테터스 코 파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상태 유지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정주의와 관련한 논의, 이것을 미국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자유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사실 첫 번째 질문과 다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이슈에서 일본이 현재의 아베 독트린에서 그 궤도 선회를 선호할 것인가? 즉 일본은 아베 독트린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번째는 정말로 일본이 아베 독트린을 저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아베 독트린이 수십 년, 거의 10년 이상, 거의 20년 정도 계속 영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독트린이 도입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하에 일본이 아베 독트린에서 이탈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면 일본이 아베 독트린에서 이탈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우 고착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휴스 교수께서는 일본이 양자태계를 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일본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사실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 중심적인 또는 미국 패권 주의를 통한 영내 질서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선택을 원한다면 미국과 중국 관계 사이에서만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일본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동맹 또는 연맹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이 한국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담론을 보면 이 중견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 중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생각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스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교수님. I think you had the rich set of questions. 아주 And we can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굉장히 빨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토론자분을 모시겠습니다. 김명철 연세대 교수님이십니다. 김명철 교수께서는 유재광 발표, 남과 북의 미래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좌장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재광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회학자 입장에서는요,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도 모르는 안개 속에 있는 것이고요. 2020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2030년에 남북의 안보 태세가 어떨지 예측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북한 측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건강 문제도 있고 체제 불안 문제 그리고 핵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재광 교수님께서 남과 북의 안보 이익과 이해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향후 안보 태세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측이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추가 연구를 위해서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주가 관련된 분석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단 굉장히 묘사적으로 영국의 상황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독자에게 투명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떤 사회학적 이론과 모델을 적용을 하셨는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래를 좀 더 가늠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회학 이론을 적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건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시나리오 기반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전략 관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보수당이 집권하든지 진보당이 집권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반도 한국의 외교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가적으로 이 정권이 한국에 바뀔 경우에 이런 안보 태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한국의 근본적인 안보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북한의 군사적 침입을 억제하는 것, 핵 도박을 억제하는 것,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것, 미중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후원국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목적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굉장히 과감하고 어려운 과제처럼 보이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은 남북 간의 안보 딜레마 관련된 겁니다.
한국의 안보 태세는 뭐 나라 크기나 인구, 뭐 규범 등등을 감안하며 공세적인 태세는 아닐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인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예산이 매년 6에서 7%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공감대가 있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이 자체 국방과 안보를 강화하면서 대북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excellent questions that you prepared for Professor Yu. 네, 이 교수님께 준비하신 모든 질문 다 못 들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이로써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자 질문은 들었고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동북아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질문 잘 봤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질문은요, 모든 발표자에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미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왜 그 특정 미래 시나리오가 선호가 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선호되는 미래인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모든 발표자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분씩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발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카스너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몇 가지 커멘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수급 간에 이 어떤 비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표 안에 제가 반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개연성이 큰 가능성은 미국의 역할, 영내 역할에 대해서 그 니즈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겁니다. 수요가 높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사실 미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정치적인 시스템 내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는 뭐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키디테스 함정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 안보와 관련한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 공화당과 또 민주당 간에 또 동북아와 관련해서 입장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어떤 두 양당 간의 정책의 수렴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 민주당이 앞으로는 더 많은 협력 관계를 원할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인 대북 관련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선 결과를 봐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가 2030년이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훌륭한 통찰력 있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통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것은 적법한 통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계에서 국제 정치라는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강대국들이 어떤 게임의 규칙을 정하게 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여타 서방 국가들이 이 구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럽과 같은 여타 서방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자율,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자율적인 입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관련하여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AIIB와 관련하여서는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원했던 것과 유럽 쪽이 취한 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과 또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노선을 취할 것입니다. 또 유튜브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누구를 위한 선호하는 미래냐라는 질문. 이것이 바로 그 다음 토론 세션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선호하는 미래는 분명 미국이 선호하는 지역 질서의 비전과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중첩 분야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또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지를 학자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토론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 세션 소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루킨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게 3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좌장님이신 우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향후 러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은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러시아가 남북 모두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한 관계는 주로 경제 위주고요. 러북 정책은요, 체제 유지와 관련된 것이 크죠. 그래서 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게 러시아의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모두와 관계 개선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유재건 교수님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의 러시아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특징 지우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좀 더 독재형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 등의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독재형에 가깝긴 하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시나리오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푸틴 모델의 지속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4가지 중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유화와 러시아의 북한화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러시아의 카오스와 와해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스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이슈 영역에서 현재의 아베 독트린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베 독트린이 무엇인지, 이것은 친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이 이 영내에 어떤 역할이 있다, 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친미 관계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역할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매우 능력 있는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또 미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TPP와 같은 그런 구도에서 보았을 때도 매우 미국과 또 가까운 그런 관계를 보였고, 또 이란과 같은 지역에서는 또 해칭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 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수정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실 자유주의를 주창을 하면서도 수정주의적인, 그래서 비자유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런 전후 자유 질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덕트린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특히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기 때문에 국제 질서 내에서 완전하게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북한과 관련해서 완전한 포기 전략을 취한다거나 미국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거나 또는 국내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자민당이 집권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이렇게 국군주의에 대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 우파의 힘도 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분명 이렇게 편을 택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긴밀하게 미국과 관계는 유지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중국과의 개입 관여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중견군 동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고도 어느 정도 일본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만약에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면, 그리고 사실 중견국들, 다시 말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훨씬 상황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보수 입장에서도 많은 옵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훨씬 더 역량이 있는 그러한 군사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선호하는 미래인가에 대한 질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현재의 이런 사고를 보면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영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Thank you. And Professor Yu? 네, 이 교수님. 네, 김명철 교수님 의견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발표는요, 앞으로의 전체 논문을 쓰는 과정에 이제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묘사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훨씬 더 분석적으로 작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인데, 내가 논문을 쓸 때 다양한 이론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고를지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상호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북의 안보태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사실 공세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나라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공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권적인 생각과는 반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하여서 논문을 준비를 할 것인데요. 그래서 남과 북의 외교안보 태세 2030년까지를 예측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활발한 토의를 위해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좋은 것은 언젠간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은 아니고요. 이제 휴식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션 2에서는요.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훨씬 더 활발한 토론이 11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고요. 계속해서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